1170년 가을, 고려의 수도 개경 동남 쪽 보현원이라는 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칼이 빛났고 사람이 쓰러졌고 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하루 고려 조정의 문신 5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26년을 왕 옆에서 지킨 군인이 그 왕을 섬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가 만들어낸 결과는 100년짜리 군사정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던 남자의 이름은 정중부. 수염이 아름다웠고 키가 컸고 참을성이 비정상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염에 불이 붙어도 참았습니다. 뺨을 맞아도 참았습니다. 평생을 무시당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번 터지자 왕이 쫓겨났고 수도에 피가 흘렀고 고려라는 나라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역사적 정변의 실제 주역이 정중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칼을 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역사는 이 사건을 정중부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이 남자의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역사 속 권력의 인간들, 그 욕망과 인내와 폭발 그리고 몰락의 순간을 파헤칩니다. 고려 무신정변 5부작 첫 번째 이야기 정중부. 1106년 고려 예종원년 황해도 해주 수도 개경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의 작은 고을입니다. 이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정중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어떤 집안인지 고려사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기록이 남을 만한 집안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고려라는 나라에서 기록에 남으려면 가문이 있어야 했고 과거에 합격해야 했고 관직에 올라야 했습니다. 정중부의 집안에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키입니다. 고려사 열전 반역편 정중부 조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장이 7척이 넘고 수염이 아름다웠다. 7척. 고려시대 영조척 기준이면 약 212cm 물론 과장이 섞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서에서 인물을 부각시킬 때 흔히 쓰는 수사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머리 하나 이상 크게 솟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름다운 수염이 있었습니다. 이 키와 수염이 이 남자의 운명을 바꿉니다. 해주에서 군적의 이름이 올라간 정중부는 수도 개경으로 보내집니다. 자원한 게 아닙니다. 고려의 변방 군인은 중앙으로 차출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팔에 군적 표시를 묶인 채 끌려가다시피 개경에 도착한 무명의 청년. 그런데 운이 찾아옵니다. 당시 재상 최용제가 군사를 선발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줄지어 선군인들 사이에서 유독 높이 솟은 머리 하나가 보입니다. 고려사 자료의 기록입니다. 최용제가 군사를 선발하다가 그를 보고 특이하게 여겨 결박을 풀어주고 이러한 뒤 공학금군에 넣어주어 왕의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게 하였다. 공학금군, 왕의 몸을 직접 호위하는 친위 부대입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변방의 청년이 하루아침에 왕 옆에 서게 된 겁니다. 이게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 순간부터 정중부의 인생에서 참는다라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정중부가 왕 옆에 서게 된 건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왕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모욕을 눈앞에서 봐야 했습니다. 고려라는 나라가 무신에게 어떤 곳이었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고려는 겉으로는 문무양반의 나라였습니다. 문신과 무신이 함께 조정을 이끈다는 원칙. 양반이라는 말 자체가 두 갈래의 반열, 즉 문반과 무반을 함께 이루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동등한 겁니다. 하지만 원칙과 현실 사이에는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관지, 문신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자리는 종일품. 문화시중이라는 자리,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에 해당합니다. 부신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자리는 정삼품, 상장군. 그 위는 없습니다. 1품도, 2품도 무신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신은 아무리 뛰어나도 천장이 있는 겁니다. 유리 천장이 아니라 콘크리트 천장입니다.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전쟁. 전쟁은 무신의 일입니다.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가는 건 무신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최고 지휘관은 언제나 문신이었습니다. 거란 대군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서희가 단판으로 물리쳤습니다. 문관입니다.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문과 출신입니다. 여진과 싸웠던 윤관, 문관입니다. 묘청의 난을 진압한 김부시, 문과 출신의 대학자입니다. 칼을 드는 건 무신이지만 칼을 지휘하는 건 언제나 문신이었습니다. 돈은요? 고려에는 전시과라는 토지 지급 제도가 있었습니다.
관료에게 등급별로 토지를 나눠주는 시스템인데 같은 품계라도 문신과 현직이 우대받았습니다. 하급 군인에게는 군인전이라는 토지가 돌아가게 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눠줄 땅이 부족해졌고 군인전을 취급받지 못하는 군인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목숨을 거는 건 무신, 공을 가져가는 건 문신, 돈을 버는 건 문신, 역사에 이름이 남는 것도 문신. 고려라는 나라에서 무신은 필요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칼은 들지만 칼을 쥐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위에 불꽃 하나가 떨어집니다. 진짜 불꽃입니다. 정중부의 수염 위에 촛불이 수염 위로 옮겨 붙었습니다. 불을 붙인 사람은 고려 최고의 학자 김부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벌받은 건 수염을 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벌받을 뻔한 건 수염을 태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장면이 26년의 분노를 만들었습니다. 인종 때의 일입니다. 궁중연회가 열렸습니다. 문신과 무신이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에 김돈중이라는 젊은 문신이 있었습니다. 김돈중. 아버지는 김부식입니다. 삼국사기를 쓴 그 김부식. 고려 최고의 학자이자 묘청의 난을 진압한 문신 중의 문신입니다. 김돈중은 문과에 급제한 뒤 내시직에 임명된 엘리트였습니다. 여기서 내시는 환관이 아닙니다. 고려의 내시는 왕의 측근에서 명령을 전달하는 문관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왕 바로 옆에 붙어있는 엘리트 문신입니다. 고려사 열전의 기록입니다. 내시 김돈중이 나이는 어리지만 기세가 등등하여 촛불로 정중부의 수염을 태웠다. 연회 자리에서 촛불을 들고 와서 정중부의 수염에 불을 붙인 겁니다. 장난이었을까요? 모욕이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불은 붙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연회장에 앉아있는 당신, 부신입니다. 키가 크고 수염이 아름답습니다. 그게 당신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젊은 문신 하나가 웃으면서 촛불을 가져와 당신의 수염에 갖다 댑니다. 주위 사람들이 웃습니다. 타는 냄새가 납니다. 당신 수염에서 그 순간 정중부는 참지 못했습니다. 김돈중을 때렸습니다. 문신을 때린 겁니다. 그것도 김부식의 아들을. 김부식은 경로했습니다.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정중부를 태형에 처해달라고. 왕은 허락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려사가 기묘한 한 줄을 남깁니다. 그러나 정중부의 사람됨을 남다르게 여겨 몰래 도망시켜 면하게 하였다. 왕이 몰래 빼돌린 겁니다. 처벌은 허락해놓고 뒤로는 정중부를 살린 겁니다. 기묘한 장면입니다. 수염에 불을 지른 김돈중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염을 태워진 정중부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왕이 몰래 빼주긴 했지만 이 순간 정중부의 가슴에 남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담사 아닙니다. 왕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사실보다 더 크게 남은 건 이 나라에서 무신은 수염을 태워도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려사는 이 장면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정중부는 이로 말미암아 김돈중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다. 이 원한은 26년을 갑니다. 26년 뒤 그 김돈중이 도망칩니다. 가막산 깊은 곳까지 목숨을 걸고 달아났지만 결국 잡혔습니다. 형 김돈씨와 함께 참수당했고 시신은 저자거리에 내걸렸습니다. 26년 전 촛불 하나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조금 뒤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26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왕 의종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이 왕의 행동을 보면 정변이 터진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이제서야 터진 게 놀라울 겁니다. 의종. 고려 제18대의 왕. 이 사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치를 포기한 왕입니다. 즉위 초에는 나름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외척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2 중반을 넘기면서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정치에 염증이 난 겁니다. 그리고 빠져든 게 유흥입니다. 의종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개경 안팎을 돌아다녔습니다. 연복정, 흥왕사, 보현원, 임진년의 강가, 파평연의 배 위 갈 곳이 없으면 새로 지었습니다. 별궁과 정자를 끊임없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놀이에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왕이 갑니다. 끈 문신들이 따라갑니다. 시를 짓고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놉니다. 고려사의 기록 하나를 보겠습니다. 임진의 행차하였다. 다음날 제추 김용윤, 서공, 이공승, 최온과 승선 이담, 허홍제, 김돈중 등과 더불어 남강에 배를 띄워 날이 다하도록 즐겼다. 한밤중이 돼서야 보현원으로 옮겼는데 시종들은 미처 따르지 못하였다. 또 하나, 남경을 출발하여 파평강에 이르러 배 가운데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시신들이 모두 취하여 예의를 잃었고
추밀원사 이공승은 쓰러져서 어가 앞에 실었다. 신하가 취해 쓰러지는데 왕이 더 마시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연회가 벌어지는 동안 무신과 군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밖에 있었습니다. 비바람을 무릅쓰며 경호를 서고 있었습니다. 문신들이 시를 읊는 동안 무신들은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문신들이 배 위에서 술 마시는 동안 군인들은 강가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제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고려사가 남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기록 중 하나입니다. 의종 21년 1167년 의종이 청영제 남쪽에 중미정이라는 정대를 짓게 합니다. 공사의 역군들이 동원됩니다.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역군들은 식량을 본인이 준비해 와야 했습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밥은 자기가 싸우라는 겁니다. 한 역군이 너무 가난해서 밥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한 숟가락씩 나눠주며 겨우 먹여 살렸습니다. 하루는 이 역군의 아내가 음식을 싸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놀랐습니다. 집이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장만했소? 다른 남자한테 받은 건 아니오? 도둑질을 한 건 아니오? 아내가 대답합니다. 얼굴이 추하니 누가 가까이 하겠으며 성질이 옹졸하니 어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머리를 보여줍니다. 머리를 깎아 팔아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고려사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 역군은 목이 메어 먹지 못하였고 듣는 자도 슬퍼하였다. 이게 당시 고려 군인의 현실이었습니다. 왕의 정자를 짓기 위해 동원된 군인의 아내가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야 남편 밥을 해올 수 있는 나라. 왕이 놀기 위해 짓는 정자를 밥도 없이 짓고 있는 군인들. 이 상황에서 무신들이 참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왕 앞에서 문신이 무신의 뺨을 때립니다. 그것도 5품 문신이 3품 무신의 뺨을. 그리고 왕은 웃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이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170년, 의종 24년, 이 해의 봄, 4월. 의종은 또 놀러 나갔습니다. 화평제라는 곳에 행차에서 측근 문신들과 끝없이 술을 마시고 시를 읊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서 무신들은 배를 골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참다 못한 두 명의 젊은 장교가 정중부에게 다가갑니다. 이의방과 이고, 고려사의 기록입니다. 문신들은 기고만장하여 취하도록 포마시는데 무신들은 모두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 이 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정중부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고려사에 그의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 이후 세 사람은 거사를 품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납니다. 음력 8월 29일 의종은 또 나갑니다. 연복정에서 놀다가 후왕사로 자리를 옮기고 이때 정중부가 이의방과 이고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거사할 때다. 그러나 왕이 만약 곧 환궁하면 참는 게 좋겠고 다시 보현원으로 옮겨가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참겠다는 겁니다. 아직도 한 가닥 신락 같은 기대의 왕이 제발 궁으로 돌아가면 그만두겠다는, 하지만 동시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보현원까지 간다면 끝이라고. 이튿날 음력 8월 30일 의종은 보현원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오문이라는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시종하는 신하들을 불러 술을 나눕니다. 술이 무르익자 의종이 좌우를 둘러보며 말합니다. 장하도다 이 땅이여. 병법을 연습하기에 좋겠구나. 왕은 무신들에게 오병수바퀴를 하라고 명합니다. 오병수바퀴, 5가지 무기를 겨루고 맨손 누술까지 벌이는 일종의 격투 대회입니다. 잘하면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불만을 달래주려는 의종 나름의 배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와 달리 이 자리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대장군 이소흥이 무대에 나섰습니다. 종삼품 대장군, 부신의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이소흥은 무인이면서도 몸이 마르고 힘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대와 맞서 수박을 했지만 이기지 못하고 달아났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질 수도 있는 겁니다. 체력이 안 되니까 진 거죠. 별일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할례라는 문신이 갑자기 뛰어나왔습니다. 할례, 종호품의 젊은 문신입니다. 의종의 총애를 받던 측근이었습니다. 이 할례가 대장군 이소흥의 뺨을 때렸습니다. 세게 때렸습니다. 이소흥은 섬돌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종호품 문신이 종삼품 무신의 뺨을 왕 앞에서 때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고려사의 기록입니다. 왕과 여러 신하가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왕이 웃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부신이 뺨을 맞고 굴러 떨어지는 걸 보며 왕이 박수를 치고 웃은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종식과 이복기도 이소흥을 꾸짖고 모욕하였다. 임종식, 사간원의 문신, 이복기, 역시 문관, 이 사람들까지 가세에서 이소흥을 조롱한 겁니다. 이 순간 무신들의 얼굴이 변합니다. 정중부와 김광미, 양숙, 진준 등의 얼굴빛이 변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정중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소흥은 비록 무관이나 벼슬이 삼품인데 어째서 이처럼 심한 모욕을 하는가. 왕은 정중부의 손을 잡고 달래며 위로했습니다. 진정하시오. 진정해. 그때 이고가 칼을 뽑았습니다. 정중부를 보며 눈짓합니다. 지금 하시죠. 그리고 정중부가 손을 들어 그걸 멈추었습니다. 정중부가 그것을 중지시켰다. 이 마지막 참을성, 이게 정중부라는 인물의 핵심입니다. 이미 눈앞에서 모든 걸 봤습니다. 왕이 웃는 것도, 문신이 뺨을 때리는 것도, 동료가 바닥에 나뒹구는 것도. 그런데도 한 번 더 참은 겁니다. 26년째 참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참을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어가가 보현원에 가까이 왔을 때 이고와 이해방이 먼저 달려갑니다. 왕의 명령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순검군을 급히 집합시킵니다. 왕이 막 보현원 문 안에 들어서고 문신들이 뒤따라 물러나려는 순간 이고 등이 칼을 뽑았습니다.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은 임종식입니다. 수바키에서 이소흥을 모욕했던 바로 그 문신입니다. 그 다음 이복기, 역시 이소흥을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할례, 이소흥의 뺨을 때렸던 그 종호품 문신, 왕의 탁자 밑에 숨어 있었지만 끌려나와 참살당했습니다. 수바키에서 무신을 모욕했던 세 사람이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리스트가 있었던 겁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학살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왕을 호종하던 문관, 대소신료, 환관 무차별적으로 칼날 아래 쓰러졌습니다. 이 지옥 같은 순간에 정중부는 어디 있었을까요? 칼을 들고 문신을 베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정중부는 왕 옆에 있었습니다. 보현원에서 피가 흐르는 동안 정중부는 의종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고와 이해방이 이끄는 젊은 장교들과 순검군이 사륙을 벌이는 사이 정중부는 왕을 보호하면서 상황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고와 채원이 왕을 시해하자고 했을 때 양숙이 그걸 막았고 정중부 역시 온건한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정변을 기획하고 순검군을 모으고 칼을 들어 사람을 벤 것은 이고와 이해방과 채원 같은 하급 장교들이었습니다. 정변 당시 이들의 관직은 정팔품 산원이었습니다. 정팔품. 오늘날로 치면 중위, 대위급 아주 낮은 계급입니다. 정팔품짜리가 일으킨 쿠데타는 정당성이 약합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얼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중부가 필요했던 겁니다. 정삼품 상장군, 부신의 정점, 인종과 의종 두 왕을 모시며 수십 년을 왕 곁에서 지낸 원로. 이 사람의 이름이 걸려야 정변이 정변으로서 무게를 갖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사건을 정중부의 난이라 부릅니다. 칼을 든 건 이고와 이해방이었지만 이름을 걸어준 건 정중부였습니다. 보현원의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인 9월 1일 부신들은 개경으로 진입합니다. 그들의 구호가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른 소매를 빼고 복두를 벗을 것이니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죽여라. 복두는 문신이 쓰는 관입니다. 오른 소매를 빼는 건 무신의 표식으로 삼은 겁니다. 무신이 아닌 자는 모두 죽여라. 그리고 더 끔찍한 구호가 이어집니다. 무릎 문관의 관을 쓴 자는 비록 설이라 하더라도 모조리 죽여서 씨를 남기지 마라. 이 명령은 이해방과 이곳 쪽에서 나왔습니다. 정중부는 상대적으로 온건파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개경에 남아있던 고위 문신 50여 명이 하루 만에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살 속에서 하급 군인들의 분노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한 군인이 병분황 중 진윤승의 집에 찾아갑니다. 속여 말합니다. 왕의 유지에 먼저 대궐로 나오는 사람을 승선에 임명한다고 합니다. 진윤승이 급히 나옵니다. 출세할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나오는 순간 군인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신에 큰 돌을 안겨주었습니다. 왜 돌을? 이전에 진윤승이 진관사 남쪽의 사당 공사를 감독할 때 군인들에게 돌을 운반시키면서 반드시 저울로 무게를 제어한 근이라도 부족하면 다시 보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에게 제어 운반시킨 돌, 이제 내가 안아라.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쌓이고 쌓인 한의 복수입니다. 자, 이제 정변은 성공했습니다. 9월 2일 의종은 말 한 필에 올라타고 홀로 거제도로 쫓겨났습니다. 태자는 진도로 유배됩니다. 같은 날
정중부와 이해방과 이고는 왕의 아우 이경공 왕후를 맞아 왕위에 앉혔습니다. 이가 명종입니다. 정중부는 종이품 참지정사에 오르고 벽상공신에 책봉됩니다. 그러면 정중부가 바로 고려의 1인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정중부는 또 참습니다. 4년을 더 칼을 들었던 자들이 서로를 먹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변 직후의 인사발령. 정중부는 종이품 참지정사에 올랐고 벽상공신이 됩니다. 하지만 실권은 정중부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해방, 이고, 채원, 정변의 시행자들이 실권을 쥡니다. 정팔품 산원이었던 이들은 하루아침에 종삼품 대장군으로 뛰어오르고 군권을 장악합니다. 이들은 자기 편이 아닌 고위 무신까지 숙청합니다. 대장군 한순, 장군 한공, 신대여, 사직제 정변에 찬동하지 않았던 원로 무신들이 차례로 제거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사이에서 권력 투쟁이 시작됩니다. 먼저 이고가 움직였습니다. 불량배와 승려를 동원해 반란을 꾸몄지만 사전에 발각되어 이해방과 채원에게 제거당합니다. 고지어 채원도 조정 신하들을 몰살시킬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되어 제거됩니다. 두 사람이 사라지자 이해방이 홀로 남습니다. 이 4년간 정중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두문불출했습니다.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려사에 이 시기 정중부의 행적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원로로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웠지만 스스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이해방이 정중부를 찾아와 부자관계를 맺자고 청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그만큼 정중부의 존재감과 인망이 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중부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사인하라는 요동치입니다. 1173년 김보당이 의종보기를 외치며 동계에서 봉기합니다. 실패합니다. 이해방은 이 기회에 더 많은 문신을 학살하고 경주에 있던 의종은 이의민의 손에 참혹하게 살해당합니다. 1174년 조의총이 서경에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킵니다. 서북 지방이 들끓습니다. 3년을 끌 정도로 대대적인 반란이었습니다. 이 토벌 전쟁에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 부원수로 참전합니다. 그리고 진압이 한창이던 그해 12월 정균이 움직입니다. 승려 종참을 회유하여 선의문 밖에서 이해방을 기습 살해합니다. 이어서 이해방의 형 이준의 동생 일인 측근들까지 모두 제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1174년 12월 정중부 문화시중에 오릅니다. 나이 69세, 정변을 일으킨 지 4년 만, 수염이 탄 지 거의 30년 만, 드디어 정중부의 세상이 됐습니다. 26년을 참고 4년을 더 기다려 마침내 고려의 정점에 선 남자. 이 남자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불행하게도 이 남자가 만든 건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똑같은 세상의 복사본이었습니다. 문화시중이 된 정중부. 옆에는 아들 정균과 사위 송유인이 있었습니다. 정균은 조이총에 난 토벌에서 공을 세운 능력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자 변합니다. 태후의 별궁이 화재로 비게 되자 정균이 그걸 자기 집으로 삼았습니다. 거대한 공사를 벌여 저택을 올립니다. 사위 송유인은 더합니다. 의종이 지었던 이 궁, 수덕궁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왕의 별궁을 자기 집으로 삼은 겁니다. 부귀와 사치가 왕씨에 버금갔다고 고려사는 적고 있습니다. 정중부 자신도 시중이 되자 토지를 크게 늘렸습니다. 문신의 사치가 싫어서 정변을 일으킨 무신이 문신보다 더 사치스럽게 살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하급 군인들이 붙인 익명의 대자보가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중 정중부와 그의 아들 승선 정균, 사위, 복야 송유인이 권력을 잡고 제멋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기에 남적이 일어난 것이다. 군사를 동원해 반란군을 토벌하려면 반드시 먼저 이 무리부터 제거해야 한다. 하급 군인들이 정중부를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신정변의 원동력은 하급 군인들의 분노였습니다. 배고프고 무시당하고 동원되기만 하는 그 군인들이 정변의 제일선에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이제 정중부를 향해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는 망이망수의 난이 충청도를 뒤흔들고 예산에서는 손청이 일어나고 익산에서는 미륵산적이 일어납니다. 반란군은 북상을 거듭하며 여주 일대까지 진격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차라리 칼날 아래 죽을지언정 항복하여 포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군사를 몰고 왕경에 이르고야 말 것이다.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데 정중부 일가는 왕의 별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178년 73세가 된 정중부는 시중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나 권력은 사위 송유인에게 넘어가고 정균은 더 큰 야심을 드러냅니다. 공주에게 장가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왕실과 혼인하겠다는 뜻입니다.
명종이 거절했지만 정규는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무신 가문이 왕실의 손을 대려 한 순간, 이것이 마지막 선을 넘은 순간이었습니다. 25살짜리 청년 장군이 있었습니다. 결사대 30명, 단 하룻밤. 이 청년이 9년 동안 고려를 지배한 정중부 일가를 끝냅니다. 1179년 명종 9년 9월의 어느 밤, 장경회라는 불교 행사가 끝난 뒤 궁궐을 지키던 병사들은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대승, 26세의 청년 장군. 그는 일찍부터 정중부 일가가 바로 하는 것을 분하게 여겼지만 일이 중대하고 어려워서 은인자중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날 밤때가 왔습니다. 견룡군 소속의 허승이라는 무사가 먼저 움직입니다. 허승은 평소 정균이 가까이에 두던 용력 있는 무인이었는데 경대승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허승이 궁궐 안에서 정균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휘파람, 이 휘파람을 신호로 화의문 밖에 매복하고 있던 경대승과 30여 명의 결사대가 왕궁에 난입합니다. 대장군 이경백 제거, 지유문공녀 제거. 왕이 놀라 벌벌 떱니다. 경대승이 거사의 뜻을 아뢰고 안심시킵니다. 명종은 이 청년에게 손수술을 내려주며 동조의 뜻을 보입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금군이 출동합니다. 민가에 숨어있던 송유인과 그의 아들 송군수가 붙잡혀 목이 베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중부, 74세의 노장군, 고려사는 이 장면을 담담하게 기억합니다. 체포되었고 목이 베어졌고 저자거리에 휴시되었습니다. 9년 전 이 사람이 문신들을 저자거리에 내건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이 저자거리에 내걸린 겁니다. 끝은 처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거사 직후 조정 신료들이 축하하러 몰려왔을 때 경대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왕을 시해한 자가 아직 살아있는데 어찌 축하를 받겠습니까? 의종을 죽인 이의민을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무신정변으로 무너진 세상을 이 청년은 되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경대승도 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무신이었습니다. 그는 도방이라는 사병 집단 100여 명을 자기 집에 두고 긴 베개와 큰 이불을 만들어 함께 자며 거리에 사람을 풀어 감시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4년 뒤 1183년 어느 날 밤 경대승은 꿈을 꿉니다. 꿈에 정중부가 나타났습니다. 칼을 들고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경대승은 그날부터 병을 얻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나이 30. 그가 죽자 도방은 해체되었고 그 뒤를 이어 집권한 건 의종을 죽인 바로 그 이의민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중부는 왜 무너졌을까요? 경대승이 뛰어난 전략가였기 때문일까요? 30명의 결사대가 정중부의 군사력을 압도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정중부가 무너진 건 지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왕실 혼인을 강행하려 하자 조정 관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사위가 수덕궁에서 사치를 부리자 무신들마저 외면했습니다. 하급 군인들은 대자보를 붙이며 정중부를 겨냥했습니다. 문신의 차별에 분노했던 무신이 권력을 잡자 문신보다 더 탐욕스러워졌습니다. 하급 군인의 고통에 공감했던 상장군이 시중이 되자 그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왕씨의 사치를 비난하며 칼을 든 자들이 왕씨의 별궁을 차지했습니다. 무신정변은 구조적 모순의 폭발이었습니다. 고려 초기부터 쌓여온 문무차별, 하급 군인의 궁핍, 왕의 파행적 통치,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폭발이 만들어낸 새 질서는 똑같은 억압의 반복이었습니다. 무신이 문신을 대체했을 뿐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억눌린 자가 일어서서 억누르는 자가 되었을 뿐 억눌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참는 사람이 한번 터지면 세상이 뒤집힙니다. 하지만 뒤집힌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1106년 황해도 해주의 변방에서 태어난 아무것도 아닌 아이 하나. 키가 컸고 수염이 아름다웠고 그것이 운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왕의 곁에 섰지만 왕의 신하에게 수염을 태워야 했고 왕의 앞에서 동료의 뺨이 맞는 걸 보면서도 26년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터졌을 때 문신 50명이 하루 만에 죽고 왕이 섬으로 쫓겨가고 100년의 무신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5년밖에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왕실의 손을 대려 했고 사위는 왕의 별궁에서 살았고 자신은 74세의 25세 청년의 결사대에 잡혀 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조차 4년 뒤 꿈에서 정중부를 보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정중부, 피해자였고 가해자였습니다. 혁명가였고 또 다른 독재자였습니다. 세상을 뒤집은 사람이었고 뒤집힌 세상에 깔려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남자의 인생 전체가 참음과 터짐 사이를 오간 하나의 긴 진자 운동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진자는 결국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중부가 죽은 뒤에도 또 다른 무신이 칼을 들었고 또 다른 무신에게 쓰러졌고 이 반복은 100년을 갔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중부는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그의 26년간의 분노는 정당했습니까? 그의 5년간의 탐욕은 필연이었습니까? 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 만날 인물은 정중부가 기다리는 동안 칼을 들었던 남자. 정변의 진짜 시행자이자 가장 잔인했으며 가장 먼저 피를 흘린 남자. 이방, 칼로 세상을 정리한 남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